인구 절벽으로 서울에서도 문 닫는 학교들이 늘면서 문 연 지 100년 넘는 중학교도 곧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뒤얽힌 쌍방울 관련 의혹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면서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받아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현금 출처와 동선, 시점, 전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일부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질병 때문에 한 것처럼 속여 돈을 번 산부인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으고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는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단면, 가장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곳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서울에서도 이미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문을 연 지 100년이 넘은 한 중학교가 곧 문을 닫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문을 닫고 인근 다른 학교와 합쳐지면서 이른바 모교의 개념도 애매해지고 당장 학생들이 불편해지니 학부모들의 반발도 큽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개교한 지 100여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에게 폐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 학교 한반 학생은 고작 15명뿐이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역시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투자해야 될 그 대상의 학교인데 속상한 거죠. 예비 학부모들이 조금 많이 속상해하셔요. 이뿐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도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 교육청이 최근 인근의 중학교와 통폐합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중학교 학부모들은 매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더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 계획안대로라면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폐교한 다른 학교로 옮겨 나머지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되게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옆에서는 계속 공사를 또 진행을 할 텐데 그 1, 2학년들만 지금 그거를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서울시 교육청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 폐교할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 성동구의 고등학교 2곳도 통폐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우려와 갈등이 계속되는 건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2027년이 되면 서울에서도 소규모 초중고등학교가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 수가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는 학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명도 낳지 않다 보니 학교는 통폐합되고 유소년 야구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같은 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의 98%가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프랑스는 그 비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비혼 출산이 더 많습니다. 물론 비혼 출산을 위해서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인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OECD 국가들의 2021년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 숫자를 뜻하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1명도 되지 않아서 명백한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혼인 출산율로만 계산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즉, 출산율 중에 결혼한 커플의 비율만 따져보니 기존 선두와 또 꼴찌 그룹이 확 뒤집힙니다. 한국이 OECD 1위로 올라서죠.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과 일본에선 10명 중 9명이,
그리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낮은 폴란드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 이탈리아에서는 6명 정도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나라들 한번 보실까요? 북유럽 국가들과 또 영국에선 10명 중 4, 5명이 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아이슬란드와 또 프랑스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 혼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나머지는 이른바 비혼 출산인데요.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거나 또는 독신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초이스맘의 경우를 뜻합니다.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비혼 출산은 여전히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20대 프랑스 여성 리나투는 결혼했는지 묻는 한국 사람들의 질문이 아직 낯섭니다. 요즘에 그냥 굳이 꼭 그런 해야 되는 계획이 없어요. 아마 10년 뒤에 사람들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프랑스 출산율은 1.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율은 62.2%. 동거 커플이나 인공수정으로 독신 여성이 낳는 아이가 10명 중 6명이 넘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1999년 도입된 팍스 제도를 통해 결혼과 동거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이혼 절차도 없지만 동거 커플도 부부와 다를 바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결혼하지 않고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24만 커플이 결혼하는 동안 팍스 커플도 19만에 달했습니다. 비혼 출산율 2.5%인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입 밖에 내기조차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년째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겐 와이프라고 소개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경 쓰인다고 싫다고. 네, 밝히지 말자고. 쟤는 시집 어떻게 하려고 벌써 동거를 하냐. 법률상 부부가 아니란 이유로 여자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보호자 역할을 못 해주는 현실이 더 야속합니다. 신혼부부 집 대출이나 뭐나 혜택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오히려 동거를 그만하고. 결국 아이를 낳기 위해선 결혼을 통해 전통적 가족 제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너무 수근거리고 욕할 것 같은데요. 그 시선만 없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JTBC 서효정입니다. 몇 년 전 방송인 사유리 씨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은 싫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리 씨 같은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산부인 과학회가 지침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31살 세영 씨는 2년 전 비혼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 건 아닌데. 하지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마다 혼인증명서나 사실혼 확인서를 요구했고 결국 해외 시술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비싸더라고요. IVF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 안 됐을 때 회차당 2만 달러니까. 지난달엔 미국에서 셀프 임신 키트까지 사왔지만 기증받은 정자를 특수 주사기로 몸 안에 넣는 다소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비혼 여성들의 인공수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산부인과 학회에서 지침으로 부부들만 대상으로 가능하다며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이 윤리 지침이 남편 없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이라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학회의 지침으로 이것을 월권하는 거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끝내 개정을 거부한 산부인과 학회는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을 부부 사이의 일로 규정하고 있어 독신 여성에겐 시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보건복지부는 왜 의사들이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자보건법상에도 생명윤리법상에도 그렇고 기혼자에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막고 있는 거는 없잖아요. 최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학회의 지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 환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 정도의 얻으면 기본권을 갖다가 안 해줘도 되나 하는. 실제 세계 최대 정자은행 크리오스에 따르면 독신 여성이 이용자 54%를 차지합니다. 의료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임신을 할 수 있고 누가 임신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쌍방울 관련 소식입니다. 취재해보니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알려진 금액 말고도 매달 수천만 원씩 쌍방울로부터 돈을 더 받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면서 가져갔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쌍방울 측은 물론 배달 사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구속 전까지 쌍방울에게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자금 1억 원과 법인카드 4억 원, 맞춤 양복 등을 제공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현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시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합하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돈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대표님이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금은 김 전 회장 개인 돈을 쌍방울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개인 돈이죠, 개인 돈. 회사 돈은 아니고. 직원이 은행에서 출금하면 앞에서 기다리던 쌍방울 박 부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 전 대표와 같은 건물을 쓰는 이 전 부지사 사무실로 가서 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출금 기록과 이동 동선 등을 일부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진술 가운데 횟수 8번을 특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정말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에서 아니라고 이미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매달 3천만 원씩 약 2년간 돈을 더 받아갔다는 내용, 이건 이제 새로운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와 현금 1억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1억 원 명목은 사실 이화영 본인 총선 준비 명목이었습니다. 예,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를 언급하면서 본인으로부터 돈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성태 전 회장의 일단 말이고 아마 검찰에 그렇게 얘기한 말일 것이고 네. 실제 돈이 그렇게 간 정황은 있습니까? 네, 검찰은 관련 진술과 함께 물증까지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지난 1월 귀국한 쌍방울 재무이사가 회계 장부를 내놓으면서 이런 현금 흐름이 좀씩 나왔는데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 개인 계좌로 자기 돈을 이렇게 보내면 이 직원은 앞에 있던 쌍방울 임원 박 부회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박 부회장은 이 돈을 갖고 이화영 사무실에 가서 이화영 씨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예. 뭐 출금 기록이나 통화 기록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은 출금 기록과 동선, 통화 기록, 건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구글 타임라인인데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동선과 구체적인 시간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에 쌍방울 관계자들의 동선과 그리고 당시 돈을 전달했던 시점 등이 남아있고 최소 8회 정도 진술과 이게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출금한 내용을 보니 이화영 전 부지사 사무실 쪽이었다. 네. 그런데 그 사무실 쪽에 이해찬 대표도 같이 있었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저희가 돈의 흐름을 그래프로 잠깐 봤었는데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까지 돈이 간 정황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으니까요. 그 돈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해찬 대표로까지 간 정황도 있습니까? 사실 정황까지는 아직 검찰이 확인 중인데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도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종종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쌍방울 관계자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돈은 전달했지만 그 이후 이해찬 전 대표에게 실제 돈이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관계자들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씨가 어떤 이해찬 씨를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에서 다 보고지 기장을 하세요. 배달 사고를 줄 수 있는데. 네, 검찰은 일단 이전 부지사에게 건너갔다는 돈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전 대표의 사무실 운영비를 언급했었는데 해당 사무실 공인중개사를 불러 조사했고 또 관리실에서 월세 자료 등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보죠.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돈이 좀 필요해 이해찬 대표 때문에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쌍방울이 이해찬 대표를 보고 돈을 줄, 그 요구대로 돈을 줄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해찬 대표 이름을 올려야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중국 쌍방울 훈춘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쌍방울 중국 공장을 견학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심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차원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같은 해인 2018년 쌍방울 측과 경기도가 함께 한 대북 행사에서 이 이해찬 전 대표가 참석해 당시는 대표였죠. 인사말을 합니다. 이런 대북 사업 호재로 당시 쌍방울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쌍방울 행사에 몇 번 모습을 드러낸 건데 쌍방울의 그런 의도를 알고 갔는지 아니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를 그렇게 이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게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아직 답이 돌아온 건 없습니다. 당시에 이해찬 이사장은 지금 이사장이죠. 당시에 예. 이해찬 이사장 그 동북아 민주당 평화경제협회. 당대표였죠. 그래서 이화영 씨가 쌍방울 관계자의 말처럼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후광을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고 예. 김성태 전 대표 역시 자신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후광을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에 온 전 천안 함장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사자와 순직 공무원 유족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북핵 위협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핵 기반 동맹을 내세웠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승격된 국가보훈부 역할을 강조했고 베트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물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장에서 최원일 전 천안 함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함장이 부하를 다 죽였다며 북한 소행이 아니란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권태승 대변인 발언이나 다음 쇄신에 대해서 편안한 유족들한테 혹시 한 말씀 좀 드려볼까요?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에게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별도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파손된 원자로에서 추가로 오염수가 나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원자력 당국이 그렇게 대충 볼 게 아니라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을 놓고 일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모습입니다. 원자로 내부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하게 파손됐고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3월 도쿄전력이 이 장면을 공개하자 붕괴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설사 구조물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더라도 기준치를 밑돌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이 직접 도쿄전력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周辺の環境あるいは周辺の住民に何か与える影響はどの程度のものなのか、あるいは取れる対策としてはどういうもの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まずそちらが先に評価をしてもらう。 원자력 규제위는 도쿄전력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도쿄전력이 위험성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이 실제 확인되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지진 등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가능성이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본 국회에서 여러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절차를 놓고 IAEA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정작 일본 내부에서 제기된 겁니다. 일본 야당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사이의 화상회의 장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알프스와 이를 거친 오염수가 담긴 탱크입니다. IAEA는 여기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한국과 유럽에 보내 검증을 맡겼고 시료 채취 절차와 핵종 분석 방법 등이 매우 믿을만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국회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원전제로 의원 모임과 도쿄전력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 속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 없이 윗부분의 오염수만 떠냈다고 했습니다. 攪拌はしてません。蓋を開けてそのサンプリングマシンみたいなものを入れて取ったというそういった実績になっております。 이렇게 되면 탱크 아래에 모인 일부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채취되지 않아 측정된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의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攪拌ラインがまだできてないから今は今のやり方で本番になったらまた結果的には違う値が出ることも十分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その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全くないとはちょっと申し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が。 이를 두고 복수의 전문가들은 샘플 채취는 시료의 균질성이 관건이라며 교반 작업 없이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료 채취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샘플 채취 과정과 이에 대한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사하면서 쓴 예산이 공개된 것 말고도 곳곳에 숨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저희 JTBC도 정작 용산 구민들은 다니지 못하는 집무실로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는 비용도 용산구 예산에서 나갔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더 취재를 해보니 이 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쓰인 1억 원도 구 예산에서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사를 한 뒤 구청 공무원 10명은 대통령 경호처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있습니다. 위에는 철조망도 쳐져 있습니다. 서울 이촌역 2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이 뒤로 쭉 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나옵니다. 주변 도로는 경호 때문에 모두 통제돼 있습니다. 용산구민을 포함해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용산구청이 1억 1,700만 원을 들여 가로등 22개를 설치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용산구청에 공문을 보내 도로 시설물 정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무실 주변 도로 등을 보수하느라 2억 6천만 원을 쓴 사실도
JT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가로등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용산구청이 쓴 돈은 3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국토부는 미군에게 돌려받은 도로를 급하게 정비하기 위해 용산구청과 미리 협의해 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용산구청이 가로등을 설치한 도로에 보수 공사를 맡았던 서울시 공문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겠다고 나와 있고 실제 2억 원가량을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재정 운영 원칙에 맞지 않고 그만큼 주민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용산구청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업이 진행된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도로과 공원 녹지과 공무원 10명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잇따라 표창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 의회는 대통령실에 들어간 용산구 예산을 모두 찾아내 돌려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질병 때문에 한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은 60억 원대 매출을 올렸고 100명 넘는 환자들은 가짜 진단서로 실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보험사에 낸 진단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병명은 자궁질 탈출, 수술비 등으로 1,65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런 진단서가 계속 발급되는 걸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가의 다른 성형수술을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용 목적으로 성기 수술을 해놓고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수술비를 챙기고 환자는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사실상 공짜로 수술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브로커는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병원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 보험금이 67억 원이나 됩니다. 공짜 시술을 받은 환자 130여 명도 가짜 진단서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병원 간판까지 바꿔주는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쉽게 또 많이 타낼 수 있는 질병과 보험 상품을 찾아내고 환자를 알선하면서 병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60대인 조백근 씨는 지난 3월 강남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밤중에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걸 없애준다는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네 군데를 묶어서 그 통로를 만들어준다. 획기적인 시스템이니 믿으셔도 된다. 1,300만 원이나 냈지만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2달이 있으면은 전혀 하자 없이 개선될 거니. 이 병원 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갑상선 수술을 하더니 작년부턴 전립선 전문가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내부 직원은 이 병원이 종목을 바꿔가며 보험 사기 수술을 하는 곳이라고 폭로했습니다. 2cm 이상 키운 어떤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보험을 거의 청구하는 그런 거였고요. 이렇게 병원 간판을 바꿀 수 있는 건 브로커들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 되는 질병을 찾아내 환자를 보내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1인당 객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갑상선하고 이런 자궁근종에 2배 이상 됩니다. 의사들의 숙련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환자를 상대로 마루타처럼 실험했습니다.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 전립선 결찰술을 3시간 이상까지 하는 것도 목격했고. 그러다 보니 조 씨처럼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산부인과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했겠죠. 돈만 노린 브로커와 의사들이 손을 잡으면서 피해는 환자들만 입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또래 살해범 정유정 관련 소식입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정유정을 처음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정유정의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상황을 다시 한번 쫓아가 봤는데 택시기사는 정유정의 여행 가방을 내려주다가 손에 피가 묻었고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짐 가방 끄는 발걸음은 정말 여행 가는 듯 경쾌합니다. 시신을 옮기러 피해자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후 시신 담은 가방을 들고 나와 택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 지금 주변과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거 싫어하고 알려주면 안 된다는데요. 두려워서입니다. 기사님 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수소문해도 동료 기사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유정은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기사는 애초엔 어린 여자 혼자 여행 가나 보다 싶었다고 주변에 얘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줬습니다. 주변 동료 기사는 도와주려고 가방을 들어줬는데 물 같은 게 새어나와 손이 젖었다더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액체 다시 택시에 올라서 봤더니 빨간 피였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기사들은 최초 신고자를 걱정했고 스스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태양은 없긴 한데 모르겠다. 애매하다 캐치네요.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에서 일반인 범주를 벗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살인한 뒤 아무렇지 않게 우리 주변을 돌아다닌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받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연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빼돌려서 자사 코인 가격을 부풀린 혐의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5% 급락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홈페이지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와 CEO인 자오 창펑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가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 자산을 몰래 빼돌려 별도의 가상화폐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게 SEC의 조사 결과입니다. 바이낸스가 받는 혐의는 한때 세계 3위 거래소였다가 지난해 11월 파산한 FTX가 벌인 사기 수법과 비슷합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까지 거래량 부풀리기 혐의를 받자 투자자 사이엔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에 정치 외교적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낸스의 CEO 자오 창펑이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바이낸스가 중국에서 설립됐다는 걸 감안하면 미중 갈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신중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미국 SEC가 전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똥이 튀길까 봐 자금들을 막 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대표적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JTBC 김지윤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대형 댐이 파괴됐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시라고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벌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홍수가 난 듯 부서진 댐 사이로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오우카 댐 일부가 폭발로 파괴됐습니다. 이 댐은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의 식수뿐 아니라 유럽 최대인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해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아직 핵 위험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근 마을 수십 곳은 침수 위험에 처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헤르손 주 정부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테러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겨냥했습니다. 한편 전날 러시아 국경 일부 지역에선 푸틴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의 연설이 생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침공했다면서 접경 지역 3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합성한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일부 지역에서 방송 네트워크가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스프레이 제품을 코로 들이마시는 챌린지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약 효과가 있다는 건데 값도 싸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친구와 대화를 하며 술에 취한 듯 몸을 흔들어댑니다. Only $3 a can, dude. $3, dude. I get as high as fast. 스프레이를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이른바 크로밍 챌린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스프레이에 든 휘발성 물질을 들이마시면 환각 증상에 빠지는 걸 노린 겁니다. 최근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데도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는 이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세톤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물질을 마시는 셈이라 심하면 심장마비나 질식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Well, our noses, our lungs, rest of our airway can be damaged by these solvents, and they don't evaporate quick enough to eliminate the damage. 미 국립보건원사나 약물남용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스프레이 흡입으로 매년 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드는 마을에 가봤습니다. 공에 맞을까 봐 헬멧을 쓰고 일하는 주민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방법이 없을지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영동의 한 골프장입니다. 바로 옆 도로까지 골프공이 날아왔습니다. 밟으면 막 있어. 그러니까요. 또 있어? 지금 제가 밟았습니다. 골프장 한쪽에는요, 안전망도 펜스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도 심어져 있지 않은데요.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지금 제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온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공을 빼보면 이렇게 공 모양대로 잔디가 패여 있습니다. 공을 주워보니 금세 20개 넘게 모였습니다. 골프장 바로 옆에는 가족끼리 많이 오는 공원이 있습니다. 애들 지금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저기 골프를 치고 있어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골프공에 맞을 뻔했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아직 안전망은 없습니다. 골프장 측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면서 설치해둔 게 바로 이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촘촘하게 심어져 있지가 않아서요. 공이 언제든 이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걸로 뭘 해요? 하라니까 그냥 뭐라도 박아놓자 그냥 이런 취지 같은데. 자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슬라이드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망을 아예 설치를 더 하려고. 부산 기장의 한 골프장입니다. 바로 옆엔 작은 양봉장이 있습니다. 공을 주워놓은 게 한 가마 돼요, 한 가마. 취재진 바로 옆으로도 공이 날아왔습니다. 방금 떨어졌다. 이렇게 딱 날아오는 거야. 순식간에 엎는 거야. 관찰 카메라에도 공이 날아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골프장이 쳐놓은 안전망은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고 허술합니다. 헬멧을 쓰고 일을 할 정도입니다. 철판이 저렇게 쭈그러질 정도로 되면 사람 머리에 맞았을 적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농장에서 골프공을 다 주웠더니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 농장 주인분이 며칠 전에 정리를 한번 했는데도 그 사이에 이만큼이나 날아온 겁니다. 옆마을 주민은 날아온 골프공에 가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툭 앉았는데 난조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병원이더라고. 이 마을 쪽엔 안전망이 없고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골프장 바로 옆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물 안을 살펴보면요. 저 멀리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들이 물 안에 여러 개 빠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엔 구멍이 났고 논에도 공이 박혀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공이 마을 쪽으로 갈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전망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여기 거의 다 막아놨어요. 요즘에는 부모님이랑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기 지나가고 있고. 골프장 주변에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상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의 종류나 높이를 따로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골프장 자율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안전 조치는 해주셔야 되는데 뭐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작은 골프공도 빠른 속도로 날아온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불안을 떠안아야 합니다. 1차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던 주민이 4m 가까운 깊이의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매입해서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바닥에 환기구가 안전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바닥은 뚫려 있고 부서진 나무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밑을 들여다보니 핏자국이 보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 바닥인데 합판으로 덮어놨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9시쯤 60살 여성이 추락했습니다. 발을 딛자마자 훅 떨어진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안전장치는 내구력 약한 나무 막대 몇 개. 사고 당시 검정색 고무 매트를 덮어놔 구멍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3.5m 아래로 떨어진 여성은 지하에 있는 펌프실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팔은 지방층이 보일 정도로 찢어졌고 뼈가 부러지고 금이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너무 어이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늘 애 손잡고 거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LH는 시공사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마감 작업을 안 해놓은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좀 확인이 되는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 안전은 뒷전이 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업체의 킥보드는 거리에 방치돼 있을 경우 바로 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마주 걷던 사람의 어깨를 칩니다. 저기 혹시 면허 있으세요? 운행이 금지된 인도에 오르니 보행자와 엉켜 위험한 상황이 자꾸만 생깁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어떻게 밀려요? 헬멧도 쓰지 않고 빠르게 달립니다. 그냥 할 게 많다 보니까 원래는 최대한 자제하게 하는데 늦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갑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빌리러 가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대보면 대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내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적어도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정작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늘고 사고까지 잇따르자 서울시가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된 지 1시간 넘은 킥보드만 끌고 갔는데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일 매진되는 건 물론 암표까지 거래될 정도인데요. 그 이유를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림 속 공간의 깊이가 선을 따라 정교한 입체감으로 나타납니다. 바로크 시대 거장의 작품부터 르네상스의 대표작까지 영국의 국립미술관을 그대로 서울에 옮겨놓은 듯합니다. Journey that Western artists go on, which is so beautifully set out in the exhibition, from very much a focus on the elite and religion towards something that was much more democratic, much more open. 2달 전부터 열린 얼리버드 티켓은 오픈 3일 만에 동이 났습니다. 벽을 보고 앉아있는 아이와 허공에 매달린 채 죽은 말은 음침하지만 너무나도 현실 같습니다. 이탈리아 설치미술가 카텔란의 작품전도 표 구하기가 힘듭니다. 김환기 화백과 미국 화가 호퍼를 주제로 한 대형 전시 역시 예매가 어렵긴 마찬가지. 웃돈을 되파는 암표까지 등장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관람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 늘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싶은 대면 욕구가 커진 데다 작가와 작품, 미술사에 대한 관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또 관람객들은 자기가 좀 공부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늘은 건 확실하고요.
전시 관람객 좋은 교양이나 취미, 멋있는 일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예매가 어려울수록 관람의 가치도 높게 여겨져 흥행을 키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PC와 스마트폰 시대를 연 미국 애플이 이번엔 고글처럼 머리에 쓰는 컴퓨터를 내놨습니다. 가상현실 시대를 열 혁신이 될지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에 헤드셋을 쓰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할렘가에 사는 소년의 가상현실 모험을 다룬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영화 속 상상이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가상현실용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영화를 볼 땐 화면을 30m까지 넓힐 수 있고 영상통화 상대방을 실제 크기로 보거나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iPhone introduced us to mobile computing. Apple Vision Pro will introduce us to spatial computing. 마우스나 키보드도 필요 없이 눈과 손 그리고 목소리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손가락 움직임이나 음성 명령으로 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챗 GPT가 인공지능 판도를 바꾼 것처럼 가상현실 시장을 키울 거란 평가도 있지만 흥행이 쉽지 않을 거란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가상현실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데다 가격도 $3,500, 우리 돈 약 460만 원으로 너무 비싸단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 주가는 신제품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락세로 돌아선 채 마감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슈퍼맨 박주호 선수가 16년 프로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새 아이와 또 수많은 팬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상 살신성인하는 플레이와 항상 팀에 보탬이 되고 투지 있는 선수였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이런 베테랑 선수가 이 팀에 있어야 되는지를. 박주호를 떠나보내는 팬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박주호 선수 화이팅! 일본 J리그에서 프로에 데뷔한 박주호는 바젤과 마인츠를 거쳐 2015년 분데스리가의 명문 도르트문트에 입단했습니다. 데뷔전에서 결승골로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2017년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K리그에 다시 왔다고 해서 제가 실패한 선수인가요? 저는 그냥 과정을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5년간 126경기를 뛰고 은퇴를 발표한 박주호. 마지막 경기는 그동안 몸담았던 두 팀, 수원FC와 울산현대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유니폼을 입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경기를 시작한 박주호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윤빛가람의 골로 앞서갔던 수원이지만 후반에 3골을 내주며 울산에 패했습니다. 선수 때는 60점, 70점 이 정도를 줬었는데 오늘만큼은 후회 없이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김민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오늘은 인천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민재 선수, 손에는 최우수 수비수상 트로피를 들고 목에는 우승 메달을 걸고 귀국했는데요. 메달을 깨물어보고 사인도 해주면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흘 뒤부터 3주간 군사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축구대표팀의 6월 A매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앞에 들어가면 내가 빨리 먹으면 한국야구위원회가 내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WBC 대회 중 음주를 한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선수들은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경기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논란에 대해 술을 마시긴 했지만 경기 전날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 갈증을 없애는데 생수와 이온음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마라톤을 비롯해서 고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는 이온음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며 빠져나간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크게 깨지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한다면 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상시 일상적으로 이온 음료를 마시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온 음료에 상당한 양의 당분이라든가 칼로리가 있고 또 과다 섭취하는 경우는 당연히 체중 증가라든가 비만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상황에 맞게 일반 생수와 이온 음료를 적절하게 선택해야겠습니다. 내일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특히나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양이 0.1mm 미만으로 매우 적어서 비가 오는지 알아채기 힘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7도, 강릉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2, 3도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상승하겠고 금요일 오전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엔 중부지방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